1991년 가을, 경기도의 한 작은 읍내. 해가 기울면 거리는 일찍 어두워지고 습한 흙냄새가 좁은 골목에 오래 남던 시절이었다. 내가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 가지다. 멈춰선 손목시계의 바늘, 주머니에서 구겨진 채 발견된 톨게이트 영수증,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바람소리. 그것들은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상징일 뿐 실제 증거 목록과는 다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서 끊겼는지 우리는 바로 그 상징을 붙잡고 한 걸음씩 되짚어야 한다. 그날 오후, 임신 막달을 앞둔 여성 한 명이 진료를 마치고 동네 병원을 나섰다 확인된 사실. 병원 진료 후 귀갓길에 올랐다는 진술. 당시 경기도의 외곽도로는 지금과 달랐다. CCTV는 드물었고 버스 노선도 듬성듬성했다. 삐삐 호추름이 간헐적으로 울리던 공중전화 박스, 주유소 카운터에 묻은 기름 냄새,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잔돈으로 쪼개지던 편의점 계산대. 사람들은 서로를 기억으로 기록했고 도시의 눈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그런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길에서 사라지더라도 시간은 쉽게 단서를 지워버린다. 일정의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미확인. 주변 지인의 회고에 따른 간접 진술. 약국에서 비타민을 산 영수증은 남지 않았고 병원 앞 주차구역에 세워둔 차를 누가 먼저 봤는지도 불분명하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일상 그 자체다.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습관. 실종은 늘 일상의 틈새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수사는 항상 그 틈을 확장하는 일로 출발한다. 누가 마지막으로 보았는지, 어떤 말투였는지, 걸음은 빨랐는지, 표정은 평온했는지. 피로에 젖은 기록지 위로 형사들의 질문이 빗방울처럼 밝힌다. 초기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동선 재구성,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귀가, 루트 목격자, 탐문버스 정류장, 상가, 골목 입구, 그리고 통신 기록. 확인. 1991년 당시에는 가입자 훼손과 공중전화 사용 위치 확인의 제약이 컸다. 차가 있었다면 차량 이동 동선, 없었다면 도보 대중교통 루트. 그 사이사이엔 가족의 전화가 이어진다. 혹시 들른 데 없나요?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글쎄요, 딱히 라는 대답. 그 애매함이 시간의 속도를 늦춘다.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쌓이며 실종은 미제로 변한다. 여기서 첫 번째 상징이 떠오른다. 27. 실제 사건 기록의 시간이 아니라 끊김을 상징하는 내 머릿속 시계바늘이다. 한 사람의 하루가 끊기면 남겨진 이들의 시간도 멈춘다. 캄캄한 부엌, 식탁 위 식지 않은 국. 가족은 그릇을 치우지 못한다. 혹시 지금 문이 열리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미신 같은 믿음 때문이다. 이런 심리 상태는 실종 초기 가족 대처에서 반복해서 관찰된다.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불안이 교차하며 경찰 보고에 필요한 정확한 기억은 흐려진다. 일반적 경향 속에 1990년대 초 경기도 외곽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 다수는 두 갈래 가능성 위에서 흔들렸다. 첫째, 사고 변두리, 하천, 저수지, 비포장 농로. 둘째, 범죄 지인 또는 기회적 가해자의 개입. 이 두 갈래를 가르는 초기 관건은 물과 차였다. 차량이 있었다면 물가 수색은 필수다. 우리나라의 저수지 하천 수색은 대개 수심시야, 유속 제방 구조에 따라 반경을 설정하고 수중 금속 탐지와 투하형 소나를 병행한다. 일반 수색 절차. 시야가 탁하면 훨씬 어렵다. 진흙 탁수가 두텁게 가라앉은 저수지 바닥에선 자동차 한 대가 불과 몇 미터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오랜 뒤 수위가 낮아지거나 별개 공사 중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다. 1990년대 초중반에 벌어진 장기 실종 후 수년 뒤 차량 또는 유류품이 물가에서 발견되는 유형의 사례들이 그랬다. 비교 사례. 1992년 신혼부부 실종 관련 저수지 차량 발견 사례 등 공개 영상 참고. 또 하나의 갈래는 도심의 그늘이다. 건물 철거, 창고 정리, 노후 오피스텔 보수 중에 뜻밖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영종도에서 사라진 승무원 사건처럼 1년 뒤 철거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 유형이 대표적이다. 수사에 눈이 닿지 못한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비교 사례, 공개 영상. 하지만 우리의 사건은 초기에 뚜렷한 물적 단서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미확인. 영상 보도 요약에 근거한 재구성. 그렇다면 수사는 사람으로 향한다. 병원 관계자, 진료 대기 중 마주친 보호자, 약국 점원, 길가 포장마차의 주인, 버스 기사. 이 중 누군가는 의미 없는 듯 보였던 한 장면을 기억한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준 낯선 손, 편의점 문 앞에서 잠깐 눈을 마주쳤던 누군가. 작은 기억들이 수사 기록의 여백을 바느질하듯 꿰맨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목격은 흐릿하고 기억은 자기 보호를 위해 수정된다. 형사들은 알고 있다. 좋은 사람의 기억이 언제나 정확한 사람의 기억은 아니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상징,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본다. 톨게이트 영수증은 90년대 초반도로 이동을 가늠하게 해준 몇 안 되는 단서였다. 다만 그것이 특정 당사자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보장은 없다. 함께 타고 내린 사람, 부탁받아 보관한 영수증, 길에 떨어진 종이 조각. 영수증은 늘 침묵한다. 그 침묵을 깨는 건 주변 데이터의 결합 시간대, 노선, 주요 기록 목격자의 기억뿐이다. 실종 수사는 그래서 늘 결합의 기술이다. 결혼 반지 하나, 계산대, CCTV 한 프레임, 도로의 배수구에 끼인 1000조각까지 의미 없는 것들이 서로 손을 잡는 순간 의미가 된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내가 일부러 상징을 먼저 꺼낸 이유는 단순하다. 확인된 사실 병원 방문, 귀가길, 실종 인지 시점과 우리가 설명을 위해 세운 가설 도보, 차량 이동, 물가 위험, 제3자 접촉 가능성을 구분해 두기 위해서다. 우리는 야윈 진실만 붙잡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의 감정이 사실의 경계를 삼켜버린다. 피해자는 존중받아야 하고 가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름은 이 글에서 익명으로 처리한다. 시간이 지나 밝혀진 사실도 아직 봉인된 기록도 우리는 균형을 지키며 다룰 것이다. 이제 15년 뒤 어느 날로 건너뛰어보자. 평범한 행정처리, 정기 점검, 혹은 누군가의 우연한 제보 속에서 작은 문이 열린다. 확인 여부는 차후 파트에서 구분의 설명, 그리고 그 문틈으로 오래전 바람소리가 다시 스며든다. 문이 닫히면서 만들어낸 바람, 그 바람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 끊어진 발걸음의 마지막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물리적 단서와 마주서게 된다. 그것은 물가의 반짝임일 수도, 낡은 보관함의 삐걱거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단서가 우연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오랜 시간의 축적 끝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종 수사는 포기하지 않는 시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다시 묻는다. 시계바늘이 멈춘 자리, 그곳에서 누가 무엇을 왜 놓고 갔을까? 다음 장에서는 초기 수사 기록이 놓친 한 줄의 메모와 뒤늦게 의미가 커진 사소한 물건을 따라가 보겠다. 그 물건은 어쩌면 영수증보다도 더 얇고 바람 소리보다도 더 가볍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되돌린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1991년의 골목으로 데려갈 것이다. 질문은 하나, 그 작은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지나치지 않았나? 나는 사건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을 떠올린다. 그날 아침, 동네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등굣길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상점 주인은 셔터를 올리며 하루 장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의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밤새 돌아오지 않은 임산부, 병원 진료 후 곧장 집에 올 거라는 기대는 깨져 있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받는 이는 없었다. 가족은 처음에는 지인의 집에 잠시 들렀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졌다.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무언가 끊어졌다는 예감이었다.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시점은 그날 오후였다. 사실 기록. 실종은 보통 24시간 내외에 인지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먼저 동선을 확인했다. 병원 방문, 진료 후, 귀가 의도,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과 위치. 그러나 여기서 곧 막혔다. CCTV가 거의 없던 시절, 목격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병원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었다. 수사는 병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기준으로 나뉘었다. 차량 이동일 가능성과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일 가능성. 당시 지역 경찰은 교통요금, 정산 기록, 톨게이트 수납 내역 같은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전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단편적인 자료만 얻을 수 있었다. 영수증 1장, 목격자 1명, 그러나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없었다. 나는 그때 형사들의 좌절을 짐작할 수 있다. 수사는 종종 어떤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 여기서 두 번째 긴장 지점이 나타난다. 바로 차량이었다. 가족은 그녀가 직접 운전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혼자 왔는지 누군가 동행했는지 기억하는 이가 확실치 않았다. 당시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이 많아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차량이 없었다면 대중교통? 그러나 임산부가 막달에 버스를 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사건은 차량 여부라는 미묘한 지점에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수사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덧붙여보고 싶다. 한국에서 장기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대개 1단계, 실종 경위 확인, 2단계, 주변 탐문 및 통신 내역 확보, 3단계, 이동수단 및 금융 기록 분석, 4단계, 수색 반경 설정의 순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금융카드 사용 내역, CCTV 네트워크,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같은 지금의 표준 도구가 없었다. 오로지 사람들의 진술과 제한적인 문서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이 사건이 수년간 풀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하루, 이틀, 사흘. 경찰은 인근 저수지와 하천 주변을 탐문했지만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다. 가족은 매일 파출소에 들러 진행 상황을 묻곤 했다.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 뚜렷한 단서는 없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이 말호도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은 없다. 기대와 절망 사이에서 가족은 스스로 수소문을 시작한다. 지인의 집, 친척의 마을,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세 번째 상징.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다시 떠오른다. 밤마다 가족은 문 앞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바람이 스치면 그 소리를 사람의 기척으로 착각했다. 실종 사건에서 가족의 기다림은 고통이자 방어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지연된 현실인지라 불린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교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진술은 흔히 모순을 띈다. 가족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작은 부분들이 빠지거나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는 냉정해야 했다. 그 냉정함은 때때로 가족을 상처 입혔다. 가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 혹시 갈등은 없었습니까? 라는 추궁. 피해자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은 흔들렸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다. 특히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의 상당수는 초기 단계에서 범죄 개입을 지나치게 늦게 가정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일상적 사고와 범죄적 개입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놓고 탐색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언론에 첫 보도가 나갔다. 짧은 단신이었다. 경기도 읍임 신부 실종, 경찰 수사 중. 그 문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었다. 평범한 골목과 병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지역 사회에 퍼진 불안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지만 제보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었다. 누군가는 산길에서 여성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버스에서 잠깐 마주쳤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과 연결된 것은 없었다. 결국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서서히 미궁이라는 이름을 얻어갔다. 하지만 미궁 속에서도 언제나 작은 빛은 있다. 그것은 목격자의 무심한 한마디, 잊힌 물건 하나, 혹은 기록지의 빈칸에 숨어 있다. 그 작은 빛이 훗날 사건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그 빛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다음 장에서는
실종 수개월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난 작은 흔적을 따라가 보자. 그 흔적은 당시에는 사소하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건의 무게를 바꿔놓았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실종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한 도로변 휴게소 직원이었다. 그는 그날 밤 늦게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대와 옷차림은 불분명했다. 수사 기록에는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언은 경찰을 다시 현장으로 끌어당겼다. 왜냐하면 휴게소는 도로 이동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이다. 영수증, CCTV,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곳. 하지만 문제는 시기였다. 3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폐기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반의 CCTV는 테이프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수증 보관 의무 기간도 짧았다. 결국 제보는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사팀은 휴게소 주변 도로를 따라가며 목격자를 추가로 탐문했다. 몇몇 운전자는 그날 밤 주차장에 낯선 승용차가 오래 세워져 있던 것을 기억했다. 차종은 중형 세단, 색상은 어두운 계열. 하지만 번호판까지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차가 실종 여성의 차량일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등록 대수는 수천 대에 달했고 확인은 불가능했다. 실마리는 다시 끊겼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기억의 불확실성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자신의 상상이나 두려움을 덧입히곤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의 재구성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한 목격자가 분명히 흰색 옷이었다고 진술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로등 불빛에 옅은 색으로 보였을 뿐일 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 함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진술을 겹쳐보고 일관된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관성이 부족했다. 가족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다. 3달이 넘도록 아무 흔적이 없자 언론도 관심을 거두었다. 경찰 브리핑은 점점 짧아졌고 기자들은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렸다. 그 공백 속에서 가족은 더욱 고립되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심. 정말 사고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려간 걸까? 라는 두려움. 가족 스스로도 가설을 세우고 해체하며 지쳐갔다. 그때 경찰은 또 하나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바로 저수지였다. 주변 지형상 귀가 길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지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했다면 혹은 누군가 차를 몰았다면 실수나 의도에 의해 저수지로 향했을 수 있다. 경찰은 수중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장비는 열악했다. 잠수부가 맨눈으로 들어가 진흙 바닥을 더듬는 방식이었다. 시야는 50cm도 채 되지 않았고 수심은 깊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특별한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중단되었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나는 여기서 다른 사례를 떠올린다. 199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한 저수지에서도 실종 차량이 수년 만에 발견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초기 수색에서 놓쳤던 차량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실종 사건에서 물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물은 흔적을 숨기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흔적을 드러낸다. 이 사건에서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만약 차량이 정말 저수지에 있었다면 왜 초기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단순히 장비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차량이 그때는 없었고 나중에 들어간 걸까? 다음 장에서는 사건 발생 반년 후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른 수사 기록을 살펴본다. 그 기록 속에는 지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과연 이는 새로운 열쇠였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미궁이었을까? 실종이 발생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 경찰은 새로운 수사 각도를 모색했다. 초기에 집중했던 사고 가능성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차량 추적도 실패했고 저수지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수사의 초점은 주변 인물 관계로 옮겨갔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반복된 질문 속에서 미묘한 균열을 포착하려 했다. 사람은 긴장 속에서 말끝이 흔들리고 작은 모순이 드러난다. 평소 연락이 잦았다라는 말과 최근에는 자주 만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같은 사람 입에서 동시에 나왔다. 이런 불일치는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은 단서를 가리키기도 한다. 수사 기록에서 주목된 것은 피해자가 종종 도움을 주고받던 지인 몇 명이었다. 그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저녁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이라 대부분의 통화는 집 전화나 공중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을 뚜렷하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전화국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화량 집계만 남아있을 뿐 발신자와 수신자를 특정하기는 힘들었다. 또 다른 지인은 며칠 전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팀은 혹시 그 약속이 사건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심했다. 약속이 단순히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피한 것인지.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었다. 결국 경찰은 지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공식화하지는 못했다. 이쯤에서 언론 보도가 다시 불붙었다. 실종, 단순 사고 아닌가? 라는 제목이 지역신문에 실렸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집을 떠났다는 뉘앙스가 기사에 담겼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실종 사건에서 흔히 반복되는 오류다. 피해자의 행적이 불명확할 때 언론은 쉽게 가출이나 가정 불화를 거론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2차 피해를 남긴다. 실제로 많은 장기 실종 사건에서 초반에 이런 시선이 이후 수사를 흐리게 만든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언론과 달리 신중해야 했다. 수사의 기록에는 범죄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형사들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다니며 매일 회의를 이어갔다. 그들의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사고 가능성, 다른 하나는 주변인의 개입. 하지만 양쪽 모두에서 결정적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수사의 흐름은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보고서가 늘어나도 새로운 사실은 드물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파출소를 찾아갔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소문을 확인했다. 가족의 집 식탁에는 사건과 관련된 메모가 수북이 쌓여갔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 기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묻고 싶다. 왜 실종 사건에서 지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할까?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낯선 가해자보다 가까운 사람이 개입한 사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에서 돌연히 끊긴 실종은 종종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다. 지인 개입을 의심할 이유는 있었지만 그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기록의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수사 방향 자체가 빗나갔던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드러난 새로운 전환점을 살펴본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간을 견딘 흔적이었다. 과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었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 저수지의 수위 조절 작업 중 물속에서 차량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녹슬어가는 금속의 윤곽, 수면 위로 떠오른 타이어 한쪽. 긴급 구조대가 투입되었고 물속을 더듬던 잠수부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차 안에는 오래전 사라진 임산부가 있었다. 이 발견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단순 실종으로 분류되던 기록은 곧 사망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차량이 발견된 장소는 초기 수색 반경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을까? 수사팀은 장비 부족, 탁한 수질, 바닥의 복잡한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진흙과 수초가 뒤엉킨 저수지에서는 시야가 30cm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수중 수색 장비는 오늘날의 음파 탐지기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단순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런 설명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차량이 인양되자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다. 차량의 상태, 엔진 키의 위치, 창문이 열린 정도, 안전벨트 사용 여부, 이 작은 디테일들이 사고인지 타살인지 혹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차체의 손상과 물속 보존 상태를 분석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많이 손실된 상태였다. 뚜렷한 외부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도 명확한 범죄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 발견은 지역 사회에 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수지를 제대로 수색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종 사건에서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물증은 훼손되며 사회적 관심도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영영 풀리지 못한 채 미제로 남는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차량이 발견된 것은 사건 해결의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초기 대응의 한계를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 물가에서 우연히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20, 30년 전 실종된 차량이 최근 호수에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보도된다. 이런 사례들은 수색 장비와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킨다. 저수지, 호수, 강변은 언제나 실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확인되어야 하는 장소다. 그렇다면 차량이 발견된 지금, 사건은 사고로 정리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 차량의 위치, 상태, 그리고 발견 시점은 단순히 우연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인양된 차량과 그 안에서 발견된 세부 단서들을 살펴본다. 거기에는 당시에는 사소하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본질을 다시 묻는 단서가 숨어 있었다. 과연 그 단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인양된 차량은 경찰서 앞마당에 천막으로 덮여 있었다. 빗물이 흘러내리고 기자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차량 내부를 조사했다. 먼저 확인된 것은 운전석의 키, 시동은 꺼져 있었고 기어는 중립 상태였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에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겉보기에 정상적이라는 점이었다. 만약 단순한 사고라면 왜 차가 수심 깊은 저수지까지 들어가야 했는가? 다음으로 조사된 건 창문이었다. 일부는 닫혀 있었고 일부는 약간 열려 있었다. 이것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물에 빠지면 압력 때문에 창문을 열기 어렵다. 그러나 미리 열려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것은 사고와 타살을 구분하는 미묘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창문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차량 내부에서는 개인 소지품도 일부 발견되었다. 가방, 작은 수첩, 그리고 생활용품 몇 가지.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단정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 가족은 수첩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일상적인 메모들, 병원 예약, 장보기 목록. 그 모든 흔적이 평범한 하루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 하루가 왜 비극으로 끝나야 했는지 여전히 누구도 답할 수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전벨트였다. 조사 결과 안전벨트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임신 후기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벨트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개입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또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 누군가 운전석에 앉았고 피해자는 다른 좌석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서 뚜렷한 제3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의학적 검토는 한계에 부딪혔다. 오랜 수중 보존으로 인해 시신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외부 손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독성 물질 검사도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에는 명확한 범죄 흔적 없음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없음은 없다와는 다르다. 단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이때 다시 떠오르는 상징은 멈춘 시계였다. 수중에서 멈춘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사건의 시간이 멈춘 지점은 어디인가? 물에 빠진 순간일까? 아니면 그 이전의 선택일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중 한 명은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진다. 공개된 인터뷰 발췌, 확정 기록, 아님.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좌절감이 있었다. 이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다른 질문만 남았다. 이는 실종 사건이 흔히 보여주는 아이러니다. 단서가 발견될수록 미스터리는 오히려 더 깊어진다. 지역 사회 역시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사고일 뿐이다라고 단정하려 했고, 일부는 누군가 개입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갔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사고사로 정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미해결 범죄로 남아야 하는가? 증거는 희미하고 시간은 이미 흘러갔다. 하지만 사건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질문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후일 새롭게 조명된 목격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그 진술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른 각도에서 다시 검토되었다. 과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열쇠였을까? 차량 인양 이후 경찰은 다시 한번 목격자들의 진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사 기록 속에서 잊혀져 있던 몇 줄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바로 사건 당일 저녁,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보았다는 증언이었다. 당시에는 구체적이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차량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뒤 그 진술은 다시 다른 의미로 익히기 시작했다. 목격자는 여성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상대는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고 했다. 다만 거리와 어둠 때문에 얼굴은 뚜렷하게 보지 못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주변 남성들을 조사했지만 특정인을 지목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졌다. 심리학적으로 실종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뇌가 기억의 빈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은 여전히 무게를 가졌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날 누군가 동행했다면 그 인물이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진술은 기록 속에 묻혔다. 또 다른 목격은 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서 나왔다. 사건 무렵 낯선 차량이 밤늦게 저수지 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종이나 번호판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런 일은 드물었다고 기억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차량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알 수는 없었다. 이쯤에서 경찰은 목격 진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학에서 흔히 강조되는 사실은 이렇다. 목격자의 말은 단서일 뿐 증거가 아니다. 단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증거처럼 사실을 확정하지는 못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목격 진술은 새로운 의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상징을 떠올린다. 구겨진 영수증. 만약 그날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면 두 사람이 머문 흔적은 어디엔가 남아야 한다. 휴게소 계산대, 주유소 영수증, 혹은 도로 통행료 기록. 하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흘러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영수증은 우리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의 말은 사건을 밝히는 열쇠일까? 아니면 우리를 더 깊은 미궁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일까? 경찰은 어떻게든 이 단서들을 이어붙여야 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모든 것은 가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장에서는 목격 진술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시도한 또 다른 방법 심리 분석과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해 살펴본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다. 과연 이 시도가 사건의 어둠을 밝히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윤곽을 그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찰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 당시 한국 수사 현장에서는 아직 낯설었던 범죄 프로파일링이 그 답이었다.
사건의 행위 양식,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주변 환경을 종합해 가해자가 어떤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임신 후기였다는 점, 평소 가족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일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는 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사고인가, 타인의 개입인가? 사고 가능성은 이미 차량 인양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저수지에 차량이 들어간 경로와 당시 도로 환경을 따져보면 단순 운전 미숙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진입로는 협소했고 방호 펜스도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자연스럽게 빠졌을 확률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인의 개입이다. 프로파일러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지인 범행 가설,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 동행하거나 차량에 동승했을 가능성, 우발적 범행 가설, 낯선 이가 우연히 접근해 피해자를 통제했을 가능성, 사후 은폐 가설, 사고나 충돌로 피해가 발생한 뒤 사건을 감추기 위해 차량을 저수지에 밀어 넣었을 가능성. 이 가설들은 명확한 증거 없이 추론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사 방향을 단순 사고에서 한 단계 넓힌 데 있었다. 나는 여기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떠올린다. 미국에서도 종종 수십 년 뒤 호수나 강바닥에서 실종 차량이 발견되곤 한다. 그중 일부는 단순 사고로 결론 났지만 또 일부는 타인의 개입이 드러나며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비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실종 사건은 처음부터 다양한 가설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방향으로만 좁혀가면 결정적 순간을 놓치기 쉽다.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에도 주목했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갑작스럽게 모험을 하거나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성향은 우발적 사고보다는 외부 개입을 더 타당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하지만 증거가 따라주지 않는 한 이 역시 참고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상징은 문틈 사이의 바람소리다. 범죄 프로파일링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흐름을 더듬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스쳐간 흔적을 읽어내듯 전문가들은 사건의 빈칸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바람은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 흔적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링은 단순한 이론적 연습에 불과했던 걸까? 아니면 수사팀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지적 도구였을까? 다음 장에서는 당시 지역 사회와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사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다. 사회적 시선은 때로 사건 해결을 돕지만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차량 인양 이후 사건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연일 기사를 내보냈고 사람들은 골목 어귀에서 이 사건을 화제로 삼았다. 그러나 그 시선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었다. 한쪽에서는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수색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이라며 공권력의 무능을 비판했다. 다른 쪽에서는 결국 사고 아니냐라며 사건을 가볍게 치부했다. 이런 분위기는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피해자의 명예가 흔들린 것이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싶다. 실종 사건에서 언론과 지역 사회의 관심은 초기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목격자 제보가 늘어나고 경찰도 압박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불신과 소문으로 변질되기 쉽다. 가출일 수도 있다. 가족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같은 추측은 피해자와 가족을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번 사건 역시 그랬다. 지역 사회에는 여러 소문이 퍼졌다. 어떤 이는 누군가 차량을 고의로 밀어 넣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증거 없는 추측일 뿐이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이미 사람들의 입과 귀 사이에서 사건은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점점 고립됐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없었다.
가족은 매일 파출소를 오가며 수사 상황을 확인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변함없었다.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무렵 사건은 한 가지 교훈을 던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사회적 시선에 의해 왜곡된다. 사람들은 증거보다 이야기를 소비하고 언론은 그 이야기를 확대한다. 결국 남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미지다. 피해자의 삶과 죽음이 하나의 소문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상징을 꺼내본다. 멈춘 시계. 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사건의 시간이 멈췄음에도 사람들은 멈춘 반을 위해 각자의 해석을 덧칠한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시계바늘을 다시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언론과 사회적 관심은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해가 되었을까? 진실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고 남은 건 불신과 상처뿐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사건이 남긴 수사 절차적 교훈을 정리해보겠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또 그 한계가 우리 사회에 어떤 경고를 남겼는지를 살펴본다. 과연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에 그쳤을까? 아니면 제도적 결함을 드러낸 거울이었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학계에서도 절차적 교훈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자발적 가출 가능성과 단순 사고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었지만 어느 쪽도 확실히 좇지 못했다. CCTV가 부족하고 통신 기록 확보가 미흡했던 시대적 한계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저수지 수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목격자 진술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던 점은 절차적 한계라기보다 준비 부족의 문제였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다. 첫 24시간, 많아야 48시간 안에 단서를 잡지 못하면 사건은 곧 미궁으로 빠져든다. 이 사건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차량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한 것만으로도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 공백 속에서 가족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야 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자료 보존의 중요성이다. 당시 휴게소 CCTV와 영수증은 수개월 만에 폐기되었다. 만약 그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대 수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의무 보관 기간을 늘리고 통행료와 주유 기록 등을 장기 보존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사건은 또한 심리적 지원의 부재를 드러냈다. 가족은 반복적으로 파출소를 찾아다녔지만 체계적인 안내나 상담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언론의 추측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었다. 오늘날 장기 실종 사건에 피해자 가족 지원센터가 생긴 것도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나는 여기서 다시 구겨진 영수증을 떠올린다. 기록의 부재는 곧 단서의 부재다.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결국 실종 수사는 작은 기록 하나가 수십 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싸움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사회가 배운 교훈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례를 비교하며 공통된 패턴을 짚어보겠다.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공유해야 할까? 나는 이 사건을 다른 공개 사례들과 나란히 놓고 바라본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첫째, 초기 수색의 실패. 전라북도에서 발생했던 한 실종 사건 역시 초기에 호수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년 후 수위가 낮아지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에서도 호수나 강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차량이 최근 인양되는 일이 잦다. 물속에서 증거를 찾는 일은 어디에서나 가장 큰 난관이다. 둘째, 기록의 부재. 이 사건처럼 휴게소 영수증, 톨게이트 내역, CCTV 자료가 빠르게 사라지면 수사는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된다. 이는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약점이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 데이터 보존법을 제정해 최소 수년간 관련 자료를 강제로 보관하도록 했다.
셋째, 사회적 시선의 왜곡. 피해자가 사라진 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언론과 지역 사회는 사고일 것이다, 가출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덧붙였다. 다른 사건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됐다. 실종자의 명예가 희생되고 가족은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결국 피해자는 2번 사라진다. 현실에서 1번, 사회적 기억에서 또 1번. 이러한 공통점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거울이라는 점이다. 수색 장비, 자료 보존, 피해자 가족 지원, 이 3가지 축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건은 언제든지 같은 미궁을 되풀이한다. 나는 다시 한번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떠올린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라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남긴 공백은 사회 곳곳에 스며든다.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침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사고와 범죄, 2가설은 여전히 공존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피해자가 홀로 사라지게 두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빈틈이야말로 사회가 직시해야 할 진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남겨진 질문들과 서로 다른 가설들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본다. 사건의 최종 국면이 우리 앞에 놓인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가지 상반된 결론이 부딪혔다. 하나는 사고사 가설이었다.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다가 어두운 밤길에서 방향을 잃고 저수지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지형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임신 후기의 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미끄러운 노면, 이런 조건이 겹치면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타살 가설이었다. 차량의 위치와 창문 상태,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혼자서 차량이 그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목격자가 언급한 동행자 가능성은 이 가설을 지지했다. 만약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차량이 물속으로 들어간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 2 가설은 평행선을 달렸다. 법의학 보고서는 범죄 흔적 없음이라고 기록했지만 이는 범죄가 없었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단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사고사 추정으로 정리했지만 가족과 일부 시민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충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얼마나 확실해야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건 아닐까? 나는 다시 상징을 떠올린다. 멈춘 시계, 구겨진 영수증, 문틈의 바람소리, 3가지 모두 불완전하다. 시간은 흐르지만 멈췄고 기록은 있지만 익히지 않았으며 바람은 느껴지지만 잡히지 않는다. 사건의 진실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존재하지만 손에 쥘 수 없었다. 이 지점에서 수사팀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임시적이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사회는 사건을 덮어버렸다. 다른 사건들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시간은 멈춘 채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에 머무를 수 없다. 남은 것은 안전과 예방이라는 공동의 과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이 공동체에 남긴 안전 교훈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비극 속에서도 남겨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사회에 여러 안전 교훈을 남겼다. 비록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빈칸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다. 첫째, 초기 대응의 철저함이다. 실종이 의심되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즉각적인 확인과 수색이 필요하다. 가족과 경찰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였다면 저수지 수색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런 교훈 덕분에 실종 아동 여성에 대한 신속 수색 체계가 개선되었다. 둘째, 자료 보존과 관리다. 휴게소, CCTV, 톨게이트 영수증, 주유 기록 같은 작은 자료들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하지만 당시엔 짧은 기간만 보관되고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장기 보존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차이가 있다. 기록을 오래 지킬수록 진실에 다가설 가능성은 커진다. 셋째, 피해자 가족 지원이다. 가족은 오랜 기간 불안과 소문 속에서 스스로 싸워야 했다. 누군가는 가출이라 하고 누군가는 갈등이라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제도 개선으로 실종 가족 지원센터가 생겼지만 당시 가족이 겪은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 넷째, 공동체의 경각심이다. 실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평범한 골목, 익숙한 길, 매일 다니던 저수지 옆에서도 발생한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작은 의심도 제때 전달해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떠올린다. 실종 사건의 교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차를 운전할 때, 낯선 제안을 받을 때,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마다 이 사건의 바람 소리를 떠올려야 한다. 결국 남은 건 한 가지 질문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는다. 하지만 잊는 순간 같은 비극은 다시 반복된다. 다음 장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남긴 흔적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릴 수 있을지 살펴본다. 그것은 단지 추모가 아니라 또 다른 안전망을 세우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지만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멈춘 시계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여기서 기억의 의미를 생각한다.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녀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추모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행동이 된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교훈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작은 추모비, 공동체 교육, 안전 캠페인, 해외에서는 장기 실종 사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기억의 날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노력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나는 다시 구겨진 영수증을 떠올린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종이 한 장이 사실은 한 사람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기억도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어지고 보존될 때 사건의 의미가 완성된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은 진실을 모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미스터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고이자 숙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단순히 사건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까?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인간적 성찰과 공동체적 메시지를 정리해보겠다. 사라진 이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를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한 추측이나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적 성찰을 요구한다. 한 사람의 삶이 예고 없이 사라졌고 남겨진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멈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 속의 장면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사건이 남긴 목소리는 분명하다.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한 가정의 비극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내는 신호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복해서 묻고 기억해야 한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피해자 가족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나는 다시 세 가지 상징을 떠올린다. 멈춘 시계, 구겨진 영수증, 문틈의 바람소리. 시계는 시간이 멈춘 가족의 삶을, 영수증은 사소한 기록이 가진 힘을, 바람은 보이지 않는 공백이 남긴 흔적을 상징한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을 준비할 이유를, 기록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리고 서로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남겼다. 그것이야말로 피해자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군가 사라졌을 때 단순히 이야기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억 속에 붙잡아 둘 것인가? 그 선택이야말로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첫걸음일 것이다.